자, 오늘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 서초의 봄. 자, 검찰하고 법원 이야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서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또 권영철 CBS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뭐 대기자님 글도 많이 보고 미디어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직접 뵙기는 처음이고요. 네. 또 이현주 변호사님도 항상 제가 뵙고 있어가지고 두 분의 말씀 크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2대 총선 야당 압승으로 끝났는데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부터 벌써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자, 21대 국회 50일 정도 남았는데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한지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 협상이 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21대 국회의 구성원들로만 하자면은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 네.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현역 의원이면서 당선인 신분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지금 특검법 찬성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국회라는 거는 여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래도 절차상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은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얼마만큼 이제 발휘될 것인가. 총선 전에는 엄청나게 셌지만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그게 관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게 지금 우선 쟁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되는데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뭐 같이 또 22대 가는 국회의원들 있을 거고 이제 네. 끝난 국회의원들이 있을 건데 이 최상병 특검법을 좀 합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사실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자백으로 봐야 된다.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예,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용산 손절 계획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의 현 대통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광을 다 받아두자가는 임기 동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당으로서 존립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국민의 입장은 이미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거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잘못 살면 매를 맞는데 더 이상 부모가 말을 안 들을 때 호적에서 파잖아요. 네. 그런 존립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도 넣고 윤석열 대통령도 넣어서 수정해서 특검법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네. 문제, 이게 최상병 사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다음 선거가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네. 다음 선거를 보자면은 손절의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 대선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이 중요할 테니까 네. 손절의 절차를 들어갈 텐데 그게 결국은 용산의 입김이 안 먹힐 거라고 전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 합의해서 예. 문제는 이제 법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최상병 관련 선거가 지금 수사가 세 갈래거든요. 네. 하나는 그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네. 요거는 이게 수사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경북 경찰청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외압 의혹 수사,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공수처에 있어요. 있죠. 공수처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실 성명 불상 관계자, 사실은 네. 뭐 대통령이라고 못 써서 그렇지 여기를 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고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 공수처가 문제는 근데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만? 네. 요거는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박정훈 전 대령의 이제 항명 네. 요 부분 세 갈래거든요. 네. 결국은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세 다 가지 합쳐서 하려면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걸 국민의힘이 바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당 대통령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법안의 내용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힘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와중에 이거 또 거부하면은 그럼 우리가 2016년의 참 입에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탄핵 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아하. 그러면 수사 내용의 문제일 텐데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율할 것인가의 예. 문제. 지금은 국민의힘이 수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그게 21대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아. 22대 내내 지금 22대 들어서는 사실은 쌍특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렇죠. 50억 클럽 특검법이 또 남아 있잖아요. 다른 특검들 거부권 해제됐던 특검들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21대에서 풀고 가야 국민의힘도 그나마 국민들한테 좀 사죄의 입장을 보이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상민 의원도 인터뷰하는 걸 듣고 왔는데 네. 이거는 그 좀 국회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법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협의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외압 마지막이 박정훈 대령 지금 항명죄 부분인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요? 아무래도 판결하는 재판부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덜하겠죠. 아. 사실 무죄 판결문을 쓰면서 손이 떨리거든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릴 사건인데 예,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 부담은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의 사건이라서 무죄라는 건 그럼 명령을 내린 상관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 위법한 명령을 했다, 무효인 명령을 했다라는 예.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정말 마음이 무거울 건데 그걸 약간 덜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 앞전의 질문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대상 수사 대상으로 넣은 거에 저는 대단한 정치적 위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패러독스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사정기간을 통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거부하면 죄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또 죄지었다는 게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본인의 말을 통해서 윤정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한 정치적 위트가 아닐까,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 상황이 와도 오늘 당장 기자회견을 국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정조준 했다는 것이 그 사법적인 맥락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걸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임기 중 직무상의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추당하지 않고 내란 외환죄만 사실 이게 헌법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어서 그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냐? 그것도 논란이 되죠. 기소를 못 하는데 그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냐? 뭐 이미 그럼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임의 수사냐 강제수냐?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해결이 되죠.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걸로 수사는 하지만 사실은 외환 내환 아니면
그래서 형사상 특권이 있죠. 예, 그래서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특검 때도 수사는 했잖아요. 네. 수사는 뭐 할 수 있는 걸로 이미 그 여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대법원장도 임명했고 새로운 대법관들도 임명하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좀 법원이 사실은 국민의 민심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과 법원이 서로 뭐 검찰에서는 법원이 눈치를 더 많이 본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훨씬 더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법원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사실인데 이러면 아까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원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 보자면은 이 재판은 사실 누가 봐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억지 기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 말대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탄핵하기는 그렇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간에 알려진 대로 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뭐 경로를 해서 전화를 뭐 장관에 전화해서 막 야단을 쳤다 이런 얘기가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은 네. 이제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한 것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하나의 탄핵의 길로 가는 뭐 하나의 뭐 벽돌을 쌓는 길이 되긴 되겠죠. 당장 이것만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기에는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네. 다른 의견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상담을 구했으면 제가 불고 분리의 법리를 알려줬을 텐데.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예. 공소사실에 한정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 공소사실은 그래서 그 박 대령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요 명령을 내린 자가 윤 대통령도 아니고 이 장관도 아니고 김계한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항변하고 있는 사항은 지시가 아니었다. 명확한 지시가 아니었다. 명령이 아니었다. 그 상태 자체가 명령이 아니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건데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건 사실 이게 김계한 사령관이 보좌관하고도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오는데 그렇죠. 본인도 긴가민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습니다라거나 본인도 우왕좌왕 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전모를 알고서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변소는 지시 명령이 아니었다, 권유 정도였다. 근데 사실 그리고 이거에 합당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게 이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 수사 무마로 처벌을 받았던 그렇죠. 조직이라서 자기네들끼리 내부 문자를 할 때도 그걸 굉장히 이거 문제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시를 하기를 김계한 사령도 또 꺼려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알아서 좀 알아서 눈치를 해라. 읽어줘. 예. 내 마음을 읽어줘라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관여, 이 장관의 관여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치 법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꾸 약간 두려우면 그거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봐서 군판사를 좀 해서 항명제 사건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최초에 모해 항명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사할 때도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제명이 항명도 잘 안 나오거든요. 항명, 군에서 항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모해 항명죄가 이렇게 기소된다고 하고 입건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항명 수개죄들 수개죄가 나왔었어요. 심지어 항명 수개죄였어요. 항명 수개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제명이 나와서 어쨌든 말씀대로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어쨌든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21대 국회에서 9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자, 이 22대는 이제 다수입니다. 뭐 200석이 넘진 않았지만 다수가 되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22대 국회 시작했을 때 특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 특검법은 뭐 이제 쌍특검이 남은 거고요. 그쵸. 나머지 거부권 행사했던 노랑봉투법이나 이제 이런 법안들이 이제 제기될 수는 있는 거죠. 자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21대 때 제기됐던 게 21대에서는 낼 수 없잖아요. 폐기되고 안 됩니다. 이제 22대에서는 낼 수 있는 낼 거죠. 수 있습니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시 이제 가는데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면은 이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네. 과연 정치를 복원할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오래 근무했던 분들 여러분들에 물어보니까 다들 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안 변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치인들이라면 네. 이게 밀당을 하잖아요. 상황상 불리하다 싶으면 내가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타일이 오랫동안 검사만 하던 스타일이니까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저희들은 변호사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건 이번 선거에서도 그 법조인 60명이 입성을 네, 했습니다. 많습니다. 20% 갔는데 법조인들은 법정에서 물론 조정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싸우면 내가 이긴다. 아니 사실 의뢰인한테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고 수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내가 항상 이긴다 생각을 해봤지 네. 이걸 어떻게 조정해봐야 되겠다. 이걸 대화를 통해서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갔잖아요. 네. 윤 대통령 특히나 특수수사를 하면서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의 책임은 잘 안 집니다. 그렇죠. 수사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타입이 잘 안 될 대 기자님 가능성이 말씀 제가 좀 이어가면 저희가 네. 이제 법조인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법조인이 너무 많다 국회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 폄훼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인구 비례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법조인 한 서너 명 있으면 돼요. 300명 중에 서너 명 있으면 되는데 지금 법조인 60명이 말이 됩니까 이게? 법조인 4만 명 시대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서너 명 있으면 두세 명 예. 있으면 됩니다. 예, 예.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한 명씩 딱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도 뭐 검사도 하셨으니까 검사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나 판사는 좀 덜한데 특히 변호사들이야 필요하다면 조정도 하고 숙이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진다 졌다 싶으면 이렇게 무릎도 꿇는데 검사들은 저는 그런 것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잠깐 변호사를 하겠지만 줄곧 검사를 했기 때문에 타협, 합의, 협의, 조정 이런 게 사전에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검사라는 사람들이 익히게 되는 기술이 타인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그리고 문제를 항상 대면하지 않고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거나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방패막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엇을 주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지구에서 바퀴벌레보다 오래 살아남을 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많은 권한이나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 근데 그 검사 때고 대통령 때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장검사 때까지는 소신검사, 강골검사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소신검사, 강골검사의 이미지를 검찰총장이 되었어도 대통령이 되었어도 유지하면은 이거는 독선이고 독재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다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 스타일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부장 검사 때 스타일 그대로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부장 검사는 사실 수사만 하는 그 네. 눈앞에 있는 수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여하는. 수사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을 관찰한 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네. 때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피형 인간이에요. 대검에 피한다.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피한다. 채널 A 그쵸? 사건으로 저 검언 유착 사건 때 있었죠. 한동수 본부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그 감찰을 개시하겠다라는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이제 대면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위압적으로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부장님이 자기를 때릴 줄 알았대요. 그게 좀 들리는 바가 있죠. 네, 첫 번째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책상에다 두 발을 올리고 얹고 있었다. 예, 그 턱끝으로 얘기했었죠. 예. 서류 저기 넣고 구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다가 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 보고 하고 드려야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라면서 네. 탁 일어나서 오는데 한동수 부장이 정말 자기를 때리러 오는 줄 알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면담 요청을 하면은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가를 쓰고 사려지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때 강하게 하지만 뭔가 그게 안 된다면 회피를 한다. 그렇죠. 이문정 검사가 그리고 예. 한명수 전 총리 2차 사건 때 모해 위증으로 증인들을
인지하겠다는 인지 보고서를 올리고 그리고 총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조난관 차장을 앞세워서 피했어요. 피했다. 그러니까 그 총선 이후에 뭐 드문불출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용산에 뭐 쭉 출근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상 봤을 때도 지금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데 사실 총선 참패를 했다면 그 당일날 아마 정치인이라면 당일날 바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책임을 얘기를 할 건데 시간도 꽤 지난 상황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통상 하는 건데 그걸로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그 회피형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그때 4일 만에 이제 대국민 직접 이제 발표를 사과를 하고 예.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수회담 그때 그 전에는 총재회담 하다가 영수회담 그때부터 영수회담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5일이 지났고 그것도 달랑 저 비서실장 시켜서 2줄짜리만 얘기를 언급을 하게 했잖아요. 그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본인이 잘한 일은 적극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한 일은 뒤로 빠지는 경향.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구도 우리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한 만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말 너무 많이 아시더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 혼자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래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도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민심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심이 나왔잖아요. 예, 민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 잘 안 받아들이시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 결과를 보자면. 김건희 여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쌍특검이 되는데 이 특검도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쌍특검 이전에 이제 검찰의 태도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검찰을 봐야 된다. 이게 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은 검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 조직인데도 그렇습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언제든지 등을 돌려서 수사해야 되면 해야 되니까 검찰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된 거는 검사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생각이 저걸 잡아야 되겠다 이거보다 내가 검사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근데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기류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할 거다, 경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예.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게 이제 뭐 송경호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에서 나돌아다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검찰이 가장 이 시류의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민심이 지금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는 해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수사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올 겁니다. 자, 송경호 검사장 지금 중앙지검장 말씀하셨는데 중앙지검에서 약간 좀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검찰이 먼저 빨리 해버리면 특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여기는 좀 너무 대통령의 갔습니까?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하더라도요. 검찰은 특검이 들어올 걸 알면 더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물론 이제 4월 말에 검찰 인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내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박성재 장관이 취임하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송경호 검사장이 그럼 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는 사표 내겠다라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럼 내가 사표 내겠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총선 전에 인사는 없던 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말쯤에 인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돌아다니는데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7월 정도는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원구성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인사하고 5개월 내 인사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송경호 검사장이나 여기 검찰의 입장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된다. 아니 검찰이 우리가
그 대통령실이나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대로라면은 김건희 여사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시켜 줘야죠. 원래는 무혐의 하든지 혐의 있으면 기소하든지 빨리 해야죠. 아, 그럼 사실은.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검찰도 뭔가 던져버리기에는 찜찜한 뭐가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의구심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보자면은 결국은 쌍특검 가기 이전에 검찰이 먼저 우리도 지금 조직이 검찰 내에 어떤 위기가 있냐면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이제 뭐 검찰 고위직 출신이 최근에 검찰 수뇌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 이대로 가다가 김건희 여사 너 처리 제대로 못하면 이제 검찰은 기소청 될 거야. 네. 너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검찰 내에서의 위기감으로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쌍특검으로 22대 국회가 나오면은 이거 지금 21대에서는 발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끝났죠.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가기 이전에 검찰 차원에서 저는 해결할 움직임을 우리가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 움직임 또 검찰 인사까지. 글쎄요, 인사가 사실은 이제 7월이면 뭐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혹시 뭐 좀 아는 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제 생각에 검찰이 더 이상 그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네. 권력의 도구로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그거는 보장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열심히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사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향배에 따라서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더 빨리 눕는다 예.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일단은 어떤 그 하달이 와도 하는 척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재명은 저 자리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총선을 임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구속될 건데, 네. 기소돼가지고 유죄 받을 건데, 근데 이게 안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더 스타일을 대로라면 야당을 더 압살하는데 총력전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척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검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또 일선 검사들이 예컨대 야당 수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라든지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으로? 뜻대로 용산의 뜻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아하, 요걸 지켜보면은 검찰의 태도가 용산하고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주냐 안 주냐. 요게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걸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을 열심히 파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면 어떻게 할지 이미 이제 뭐 용산의 움직임하고 코드를 맞춰서 수사를 해오던 분이고. 이창수 지검장. 그렇죠. 신흥석 검사장은 특수부. 정말 그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특수부인 특수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역시 윤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벌써 28, 29기들이 30기가 중앙지검장 갑니까? 저희도 나이가 좀 많이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이미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후임 중앙지검장의 통보까지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변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김건희 디올백 문제에 있어서 용산하고 갈등, 윤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요게 사실 특수부 검사들이 움직이는 행보거든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시류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특수부 검사는 항상 자기 살 길을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도. 아니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 내용에 그 얼마큼 열심히 파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검찰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너무 완벽해서 당시에 그 특별검사가
그냥 기소해서 재판 유심하면 될 정도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김건희 여사 사건이 앞으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소할 사안이 있으면은 네. 검찰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느냐. 결국은 검찰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민심이 드러났는데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결국은 기소청으로 가는 법안이 나올 겁니다. 검찰의 앞으로 모습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우리 서초의 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